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발걸음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 유혜정입니다. (2016) 제주포럼의 첫 번째 세션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 관련 대응 방안과 성과 분석, 향후 협력 방안은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과 글로벌혁신연구원, OBS 경인방송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위기 상황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양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논의가 같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회장이자 한미글로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종훈 회장님께서 행사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김종훈입니다. 오늘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세션으로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한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이란 세션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동시에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2026년도 제2차 미래인구 포럼을 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일 양국의 민간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제주 포럼이라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인구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 세션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글로벌혁신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OBS 경인방송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 포럼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야말로 한일 양국의 협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는 양국이 공동 대처하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의 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이후 민간 차원에서도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이 구체적인 협력의 자리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의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미 오랜 시간 이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정책적 노력에도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했고 지방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패 경험은 우리에게도 냉정한 시사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지방 소멸 문제는 재정 투입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본과 같은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에는 민간의 역할이 크고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지역 사회가 삶의 조건을 만들고 국민들이 인식을 바꿀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민간이 먼저 연대하고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가면 정책도 바뀌고 우리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한일 간 인구 협력의 첫걸음으로 한일 인구 위기 민간 대응 이니시어티브를 출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민간 협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인구 절벽에 직면한 아시아 전체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세션 자장은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발제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깊이 연구해 오신 이나가와 히데카즈 도요대학교 교수님과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께서 맡아주십니다. 패널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님과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경제학자이신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 대학교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특별히 멀리 일본에서 직접 참석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특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의 뜻이 전달되겠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민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역사적인 출발점임을 확신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우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세션을 함께 준비해 주신 김진표 글로벌 혁신연구원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김진표 이사장님은 21대 국회의장을 지내시고 경제부와 교육부 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글로벌 혁신연구원 이사장 김진표입니다. 오늘 제21회 평화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한일 양국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구 문제를 제주 포럼의 정식 의제로 올리고 오늘 이 세션을 만들어낸 한반도 미래연구원 조금 전에 인사 말씀하신 김종훈 회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인실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은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민간이 앞장서야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 그 두 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션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도 멀리 한국 제주까지 와주신 이나가와 히데카츠 교수님,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한국경제학회장 강성진 교수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일을 오랫동안 맡아보셨던 김영미 교수님, 이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회의장을 할 때부터
인구 문제가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김영미 교수하고도 토론해 가면서 국회의 모든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로 만들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좀 성공을 해서 2024년에 실시됐던 총선에서 한국의 여야 두 정당이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각각 발표를 하게 된 그런 결과를 맺었습니다. 이 인구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공통의 도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겪고 있는데, 한국 사람을 대표할 때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도 면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도 그 절박함을 정치 지도자로서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합의를 민간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5년 단임 정권제의 특성 때문에 5년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정책이 자꾸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사회 구조, 문화, 이것이 함께 바뀌어서 그래야 양국의 국민들의 인식이, 의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이토추 상사의 예처럼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또 지역사회가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저출산 고령화에 실효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구자들도 우리 국민들의 이 의식 구조, 양국 국민들의 그 의식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장에 맞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야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오늘 세션에서 나오는 논의와 지혜가 양국의 인구 위기를 넘어서 같은 도전에 직면한 아시아 전체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세션이 한일 양국의 인구 위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특별히 주한 일본 대사관의 오우니시 카즈요시 공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와 그 감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는 저출생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간 차원의 한일 인구 위기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의 발제자이신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님과 이나가와 히데카즈 도요대학교 교수님께서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선언문은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이인실입니다. 제가 먼저 공동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인구 위기 민간 대응 이니셔티브 공동 선언문.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각자의 자리에서 인구 위기에 맞서왔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멸 두 나라가 직면한 도전은 다르지 않다. 이 위기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지역사회가 삶의 조건을 만들고 연구자가 현실에 뿌리를 둔 답을 내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서로의 노력에 힘을 보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위기에 함께 맞서 가기로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선언한다. 하나, 한국과 일본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국경을 넘어 나눈다. 하나, 우리는 연구, 기업,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간다. 하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오늘의 연대를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간다. 2026년 6월 24일 한일 인구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참여자 일동. 안녕하세요.稲川。じゃあこれからですね、読み上げます。日韓人口危機対応民間イニシアチブ共同宣言。これまで韓国と日本はそれぞれの立場から人口危機への対応に取り組んできた。そして今日、私たちは新たな協力の一歩を踏み出す。少子化と高齢化、そして地方消滅、両国が直面する課題は共通している。この危機は政府の方策だけで解決できるものではない。企業が働き方を変革し、地域社会が暮らしを支える基盤を築き、研究者が現実に根ざした知見を示すとき、初めて真の変化が生まれる。私たちは互いの経験に学び、互いの取り組みを支え合いながら、それぞれの立場でできる最善を尽くし、この危機に共に立ち向かうことを決意する。ここに私たちは次の通り宣言する。1、日韓両国は人口危機の克服に向けた知見と経験を国境を越えて共有する。1、私たちは研究機関、企業、地域社会の力を結集し、実効性のある解決策を競争していく。1、私たちは次世代が自らの人生を選択できる社会の実現に向け、本日の連帯を持続的な協力へと発展させていく。2026年6月24日、日韓人口危機対応民間イニシアチブ参加者一同、以上であ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선언문을 낭독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연사님들 모두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 진행 후에 빠르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내외빈 여러분 무대 쪽으로 올라와서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 한 줄로 서겠습니다. 네, 가까이 밀착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가 협소한 관계로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언문을 들고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운데 쪽으로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빠르게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가 정리되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간 차원의 인구 위기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총 2개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민간이 인구 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라는 주제로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인실 원장님은 여성 최초로 통계청장과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경제 전문가로 현재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을 이끌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인실입니다. 왜 이런 걸 하나? 사실은 사진부터 찍고 뭐 선언서 낭독하고 그래가지고 뭐 왜 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의 발제의 주제는 민간이 인구 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그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비드 콜만 교수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 전에 2006년도에 한국이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2006년도에. 그리고 조한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 망했다. 그게 2023년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뉴욕 타임스의 컬럼니스트가 또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사라지는가? 어떻게 나라가 디서피어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독일 유튜브 채널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드는 채널인데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의 인구 문제가 저는 거의 국제적인 조롱거리다라는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연구원이 202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뭐 왜 바뀌었냐? 계속 인구가 이제 학계 출산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봤더니 일본보다 한국이 학계 출산율이 높았던 가장 마지막 해가 2000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한국이 일본보다 학계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떨어지다가 2023년에 저점을 찍고 혼인율과 학계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저점인 2023년에 예를 들어 학계 출산율이 0.72명에서 지금 아마 작년에 0.80명이었고 올해 0.90명대로 갈 거라고 좀 거의,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세를 절반이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세상 나아지는 거 아니야? 디서피어 안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착각이 저는 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래 이제 반등 추세가 이어가니까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싶은 거죠. 그냥 그런 말 하는 분이 한 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은 AI가 나왔는데 없어지는 그런 인구를 대체하는 뭔가가 해결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인구 위기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떨어졌고 2.1이 돼야지 나라가 유지가 되고 인구가 똑바로 가는데 이미 거기서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미 82년도에 대체 출산율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게 지금 됐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0.8에서 9 올랐다 한들 대체 출산율 2.1에 비하면 한참 가고 지금부터 애를 낳아도 그때 문제가 된 거를 극복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이걸로 봤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대한민국이 인구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추계를 했는데 제가 통계청장 출신인데요. 통계청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긴 걸
밝히기를 어려워해요. 왜? 어떻게 될지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민간 연구원이니까 추계를 해보니까 2100년 되면 앞으로 75년밖에 후가 아닙니다. 그때 되면 인구가 1500만이에요. 3분의 1입니다. 물론 이거 저희가 저위 기준으로 한 거긴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앞으로 딱 10년 후가 되면 베이비 부모가 이제 다 노동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first 베이비 부모, second 베이비 부모 그래가지고요. 그 베이비 부모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 3분의 1이 65세가 넘어서 노동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혹은 2056년 가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연령이 환갑입니다. 상상이 가시겠어요?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그래서 2066년 정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노인 한 분을 성인 한 명이 그 부양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정부는 뭐 했니? 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식한 그 순간부터 여러 이제 노력을 해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고요. 올해가 5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되어서 정치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저출산과 고령사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5차를 시작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저출산 고령사회가 아니고 이름을 바꿔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꿨어요. 이 법이 지난 5월 7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뀌는데 이제 법 경과 기간을 3개월을 둬서 9월 11일부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1차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뭐 정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정부의 노력 갖고 충분하지 않다. 왜? 정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계획도 세워서 실행에 옮겼는데 계속 학계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애를 낳아서 키우고 살아가는 일이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정부가 정책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봤어요. 근데 일본을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저 다음에 이나가와 교수님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본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겠다라고 봤는데 일본은 작년 11월에 인구전략본부를 만들었고요. 내각 총리 대신 밑에. 그리고 그 전에 2014년에 그 인구 일본의 창성회를 만들어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그 10년 후에 인구 전략 회의라는 이건 철저하게 민간이 모여진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책을 마련해서 기시다 총리한테 전화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라는 그러한 그 민간 그런 인구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오늘 이나가 교수님께서는 그 단체를 대신해서 지금 오신 겁니다. 예, 저희는 근데 우리도 인구 전략 방금 설명드린 인구 전략 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하고 문제를 찾고 무슨 문제가 있냐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민간 협의체가 없습니다. 여기 전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님 오셨지만 부위원장님이 오시면은 그때 이제 다 민간 협의체를 만나서 협력을 부탁을 하고 그다음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부가 혼자 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모토가 저희가 그 연차 보고서도 놓았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모토가 민간이 인구 회복 길에 앞장선다. 특히 기업이 인구 회복의 길에 앞장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일본이 했던 그런 부분을 본따서 2100년에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2100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대로 두면 인구가 저 위로 그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1500만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합계 출산율 2.1을 사수하는 노력을 하겠다,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3천만을 사수하겠다라는 결의대회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결의문을 오늘은 선언문이고요. 그땐 결의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할 때 얘가 이름이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약자인 한미연인데 얘가 미연이고요. 제가 미연이 엄마인데요. 이 친구를 내세워서 정말 안 되면 우리가 대통령 내가 출마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라는 그 대대적인 그 언론 보도도 했고 신문 광고도 냈고 그리고 정부의 저는 모든 그 후보자들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 9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다 대한민국의 임기 반전을 위해서 10가지는 꼭 해주세요라는 그런 정책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6월 3일 날은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228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였는데 저희가 조선일보랑 같이 물어봤어요. 자, 인구 감소 지역의 후보자한테 인구 문제가 당신의 그 지역구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 94%가 심각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근데 너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지역에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냐? 혹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는데 늘 거라고 생각하는, 적어도 유지 내지는 늘 거라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62%였어요. 이거 너무 미스매치 아닙니까? 그 전에 저희가 또 어떤 걸 했냐면 그 지자체 전수조사를 하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그 계획을 세우려 그러면 그 인구를 기초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구가 26%가 거품이었어요. 오버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모든 그 지자체 단체장은 그 공약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그거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87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미 정부가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대 공약에 그 40%의 그런 그러니까 인구 관련한 공약이 들어간 데가 4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민간에 참여하는 그런 얼라이언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인구전략기본법에 44조에는 민간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같이 일본은 저희의 굉장히 훌륭한 반면교사이고 우리보다 20년 먼저 이 부분을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또 본받지 말아야 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와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같이 손을 잡고 아까 선언문을 낭독했듯이 그렇게 해서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고요. 참고로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인구연구원은 그 기업 그리고 각종 재단, 연구단체, 대학 이런 데랑 같이 67개가 같이 인구 문제 해결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런 류의 일이 한 번의 그런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이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일본 도요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나가와 히데카즈 교수님께서 일본의 저출생 대책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나가와 교수님은 일본 후생 노동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셨고 일본의 민간 인구 협력 조직인 인구전략회의에서 인구비전 2100 구상에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どうも、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の方からですね、限られた時間ですけれどそこにですね時間計るのがあって、どんどん過ぎてきますんでパッと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まず、日本のですね少子化対策、その中で民間の役割ということを中心に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初めにであります、先ほどのですね、ご挨拶とか、あるいは今のですね、説明に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高市総理の方が、施政方針演説において、少子化や人口減少っていうのを、静かな有事というふうに表現し、一貫したですね、総合的な戦略の策定実施を表明しましたように、この問題はですね、現在国政上の課題とな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で、この資料をですね、用意した後、ちょっと経ちまして、6月の3日に、2025年、昨年のですね、合計特殊出生率が発表されまして、前年より 0.01 減少しまして、1.14 となっております。その結果、出生児数も67万人と前年よりですね、1万5000人ぐらい少なくな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事態は深刻化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問題を考える上に、私よく使いますのは、これ OECD のですね、報告書に載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人間がですね、知らないことがあるのは当然なんですけれども、知っていても気が付かない、あるいは知っていても無視している、そういう事態っていうのがきっと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で、そういうものを動物の例えに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近年のですね、新型コロナ、あるいは以前のリーマンショック、日本の場合はバブル崩壊というのを考えましても、やはり、いろいろとですね、対応しなくちゃいけない、問題の一つが人口減少ということで、黒いクラゲってなんで黒いクラゲか私もよく分かん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例えがされてい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実際ですね、国連のですね、報告を見ますと、ここにありますように同じような出生率でも、国によって受け止め方が違うわけであります。見えていても見えていないのが人である、社会であ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日本とか韓国と比べますとフランスの出生率高いわけですけれども、かなり前からですね、この、人口問題に対しては危機意識を持って取り組んできたということがこれからも分かります。この人口問題のですね、基本となるのが人口推計であります。日本の場合は国勢調査のですね、関係から5年に1回ずつですね、出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実はもともとはですね、どっちかっていうと年金のための推計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2008年以降ですね、日本は人口減少局面に入って、今はですね、どちらかというと少子化問題との関係で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こでですね、両国の現実というのを見てみますと、長期的なですね、出生率の低下というのは日本と、韓国だけの問題ではないわけですけれども、やはりヨーロッパを見ましても、あるいはこのアジアを見ても差がですね、それなりにあるというのが分かります。だから共通の問題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やはりの違いがあってこういう差が出る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日本の場合のですね、現在の高齢化あるいは少子化の問題というのは、実は例えばこれまではですね、高齢化率が上がっていく、そして、高齢者の人口が増える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いずれですね、日本全体として、高齢化率は上がるんだけれども、高齢者はですね、減るというような、時代がやってくるんだと思います。実際ですね、地域別に見ますとすでにそういうことは始ま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すでにですね、高齢化率が高いような県においてはですね、高齢者自体がですね、減ってきている。つまり先ほどの、説明にありました地域社会自体がだんだんですね、なりたく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ったような今危機感が、高ま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ちらはですね、韓国の人口推計を同じような形で見てみ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将来的に言えば日本と、同じような問題に直面するんだと思われるわけであります。この人口問題、というのは
非常にその複雑系のですね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人口推計、自体はすごくテクニカルなわけですけれども、基本形はここにあるように自然増減とですね社会増減によって決ま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そういう点ではシンプル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背後にある問題がですね複雑でなかなかですね、対応に苦慮するというところが特徴だ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問題に対して日本はどのように取り組んできた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結論から言いますと、これまでですね社会保障あるいは労働政策を中心に展開してき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例えばその保育所のような児童家庭福祉、あるいはその男女雇用均等、あるいは労働基準といったような形でかなりの部分が厚生労働省で展開されたわけですけれども、現在ですね2023年からは子ども家庭庁というものが作られまして、児童家庭福祉以外の少子化対策も含めてこちらの方に中心が今移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この人口問題、複雑系の問題とい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ベースになるのはやはり地域と職域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といいますのは日本の社会保険、というものは職域そしてあと地域それに依拠しながら構成され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我々がその、人生を考えてみますと、人生の相当部分は職域で働きながら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と同時に地域で生活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やはりこの問題を考える上ではその地域軸と職域軸というのが重要になってくる。そしてそこにはその政府とかあるいはその地方公共団体も含めて行政だけではない日本でよく言いますのはここにあります産官学金労原資、そういうですね産業界民間も含めた形の取り組みというのが重視されるように今はな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れまでの取り組み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時間の関係がありますのでごく簡単に振り返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政府のですね少子化対策が始まりましたのは、日の上馬って韓国で言うのか分かんな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はですね、昔からの迷信で、日の上馬のですね年は出生率が下がるって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実は1966年の日の上の年の出生率を下回る数字が1989年に記録され、そして翌年発表されてですねこの問題の深刻さを世の中の多くの人たちが認識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ただ1990年代、どこまでその少子化対策を本格的に取り組んだかといいますと、その頃ですね、日本は高齢化ということで介護保険に向けて進んで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裏側でですね実は少子化問題が進行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1994年にエンゼルプランというのが作られた、この辺りからですね始ま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してですねこの少子化対策という言葉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人口問題ということで局面が少し変わってきたのは2014年以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と言いますのは先ほども少し紹介されましたけれども、日本生産性本部の日本創生会議が2014年の5月に公表しました、いわゆる当時の増田寛也座長の名前を取った増田レポートというものがかなりインパクトを持って紹介されております。そこでは市区町村別のですね将来推計人口を使って、そして消滅可能性都市というような形で注目を集めるわけであります。それ以降ですね
政府の方では経済財政諮問会議のもとに選択する未来委員会が作られ、そして未来をですね人口に結びつけるということをキーコンセプトとしたような取り組みがですね始ま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また同じ頃ですね町人仕事創生本部というものが発足しまして、そこで町人仕事創生長期ビジョンというものが閣議決定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現在ですね、政府の取り組みの一番中心になっているのは、先ほど紹介しました子ども家庭庁が関係するんですけれども、子ども未来戦略加速化プランというものが作られておりまして、そこに多くの財源を投入しようというような国家的なプロジェクトとして取り組みが進んで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で、時間の関係もありますので、資料としてはつけておりますけれども、具体的なですね説明は省略をしたいと思います。といいますのは今日のですねポイントになりますのは、やはり民間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ちょっと民間の方にですね移りたいと思います。この辺りからでしょうか。先ほどもですね申しました人口戦略のですね関係につきましては、人口戦略会議の後継組織としまして、未来を選択する会議がこの3月にですね、未来選択緊急提言縦割りを超えた推進体制をということで、急速な人口減少という国家存立レベルの危機に対応するということをですね訴える提言を出しております。で、その中ではですね政府、自治体、企業、地域、そこでもう一つ重要なのは若者、つまり若い人たちも含めた連携というものを提言を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この辺りでしょうか。必要があればURL をつけております。日本語がほとんど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ご覧にな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はい、いよいよですねもう時間が少なくなりましたので、今後のですね、ことということで、未来へということについて少し、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地域とですね職域というふうに申しましたので、実は、それにですねつながるような取り組みというのが、現在ですね、厚生労働省という役所が日本では社会保障と労働政策を担っていますけれども、実は、それまでの厚生省と労働省が合体したわけであります。その中で次世代育成支援推進対策推進法というのが作られまして、旧厚生省が得意としてきたような市町村地域での取り組みだけではなく、旧労働省が得意としてたような経済界労働界を中心とした取り組みを合体させたような形で計画を作って、そして推進をしようということが一つですね重要なポイント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で例えば企業について言いますと、厚生労働大臣が認定するくるみん認定なんていうのがあったりするわけであります。またですねこれは分野は違うんですけれども、医療保険の世界では現在重視されているのが生活習慣病対策のような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やはりですね医療界とかあるいは政府行政だけではなく、やはり企業というものが重要だろうということで、政府、保険者、そして経済界も入ったような日本政府といいましょうか民間レベルのですね企業とか経済界主導で日本健康会議というのは作られております。
そういった点でですね、やはりこの分野においても、民間レベルでの、取り組みというのが今後ますます重要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その際に、重要なのは特に先ほど言いました若者ということを考えますと、一つはメッセージ性の高いフレーミングというものが重要だろうと思います。あと、上から目線でない若者目線というもの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そしてもう一つは一過性ではない持続可能な取り組みというものが必要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して韓国でそういう言い方をするかどうか分かんないですけど、マグロとかですね、魚の種類によっては常に泳いで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魚がいて、それを日本では回遊魚っていう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ですね、取り組みというのも止まったらいけないと。止まったらそこで終わりだということですので、今後ですね、継続的にこういった取り組みというのを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またもう一つ重要なのは前に向かってですね、進んでいくというプラスの方に向かう加速度、こういうものがですねエネルギーを呼び、そして、世の中の雰囲気もきっと変えていく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そういった点がですね重要だろうと思います。変えられるといったような意思というものが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最後に申し上げまして、私の報告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발제해주신 이나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이어서 할 텐데요. 잠시 장례 정리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 단상위로 올라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시는 동안 제가 좌장님과 오늘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같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의 좌장은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강성진 교수님은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패널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님과 와세다 대학의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자, 자리가 모두 정리가 되면 좌장이신 강성진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성진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도 토론도 많이 가봤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합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라 가지고 서로 모든 국가들이 노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도 이인실 원장님하고 이나가와 히데가스 교수님이 발표를 들어보면은 두 나라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제가 사실 많지 않은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합계 출산율 1.0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두 나라가 비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일본에 한 4년 있었는데 그때가 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저도 스코바 대학에 근무했는데 그때 학 교수들이 그랬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프로젝트 신청하면 100% 다 된다.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그때부터 이미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가지고 이제 논의를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두 분 발표를 보시면 저는 너무 낮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인실 원장님은 한국의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 가지고 민간 협의체가 한국은 없다. 그게 되게 부족하다라는. 그리고 양국이 국가 정책만 가지고는 어렵다 해결하기가. 반면에 일본은 또 민간 협의체가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또 그렇다고 해도 성공한 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보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상은 이제 비슷해지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제 상호 이제 협력하면서 논의하려고 하는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두 분 한일 전문가들이 오셔서 두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의 그
출산율,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듣고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있으시면 듣고 마지막에 이인실 원장님이 이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경험을 많이 하셨고요.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현재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신 김영미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미입니다. 이인실 원장님께서 민간 유일한 이제 지금 한반도 인구미래연구원이 유일한 한국의 인구 문제를 고민하는 민간 주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얘기를 하면서도 민간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이제 민간 협력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걸 주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걸 하게 됐고요. 제가 23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 직전 2022년 12월 2020년 그 합계 출산율 통계치가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발표된 게 0.78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0.7명대의 합계 출산율을 받아들고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졌고 국민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민간이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해주셨을 때 굉장히 든든했었고요. 지금도 정부는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오늘과 같이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고민하자라고 하면서 선언문까지 낭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이제 한때 그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개선 방안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원인은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이 낳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결국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정부의 정책은 사실은 재정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경제적인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주 한정적인 예컨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아동 수당이라든지 물론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와 같은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지만 이거 역시도 이제 경제적인 지원과 결부된 보육 서비스도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 결국엔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원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많이 확대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개인들이 인식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경제적인 유인 정책에 참 한정될 수밖에 없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이 방식의 틀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유연하지 않은 그런 기업의 노동 시간 그리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부동산 집값 문제 이런 주거 불안 그리고 사교육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정책들을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 또 정권이 바뀌면 지속되어 오던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다른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는 이런 정책의 단절성,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해 나가되, 이런 구조적인 난제들은 정부도 이걸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나가야겠지만, 이걸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민간이 없다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안 주신 어떤 민관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이걸 하나 이제 공식화해서 정부와 정말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나가와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발표해주신 내용들 중에서도요, 제가 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일본에서 어떤 정책 제안들이 있는지를 발표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도 바로바로 이제 정책 동향들을 파악하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인구전략본부 설치와 그리고 민간의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어떤 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있으면서도 계속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여전히 추진이 못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아주 시급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정책의 격차를 보면 한 10년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응도 그렇고요. 지방소멸이나 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안 주신 핵심이 사실 이 인구전략본부라는 거버넌스와 그리고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라는데, 이거 이제 10년 뒤로 더 미루기보다는 더 앞당겨서 조기에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다가오는 9월에 인구전략 기본법 시행과 함께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있을 당시에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는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진다면 어떤 제도화된 틀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 힘을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도화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요번에는 이제 예산 조정권이라든지 정책 조정권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협의체가 사실은 부재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민간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이걸 강제하고 구성 요건을 아예 이제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협력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이 인구 회복 공동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책 심포지엄을 정례화하는 것을 넘어서요, 양국의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고용 불안, 주거 비용 부담, 교육비 압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 세 가지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이 지표를 미시적인 데이터로 교차 축적하고 비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국의 뼈아픈 정책적 실패 사례를 아카이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형 가족 친화 경영 표준을 제정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러 민간 중에서 저는 이제 기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아주 주범인 원인에서도 기업의 경직적인 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기업에서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기업 문화의 핵심인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연공 서열이 인구 위기의 주범임을 인정하고요. 양국의 대기업과 경영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민간 기업 공동 인구 대응 규약을 직접 설계하는
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약의 실천 범위는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공급망까지 확장해서 적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가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일본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기업과 함께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되고 청년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간의 지역 재생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양국의 지자체를 1대1로 매칭해서 외국인 노동 역량을 확보하는 모델이라든지 청소년의 정주 체험 프로그램 과 같이 로컬 생태계를 공동의 시범 사업 형태로 가동하는 리빙랩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길러내고 상호 교환 파견함으로써 민간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 양국의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국가 간 이동성과 지역 정주 역량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위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바뀔 수 있지만 현장에서 뿌리 내려서 구축된 이 민간의 지혜와 실천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민간 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하나하나의 실천 사례들을 쌓아 나갈 때 전혀 해결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이 인구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뭐 단순히 정부 정책이 현금 지원형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큰 주제 세 가지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에 더 잘 아시고 많은 한국 관련된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후카코 유키코 교수님께서 하시면서 같이 아마 좀 얘기하시면 일본 현황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김영미 교수님 하셨던 그런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그 지역 창생이라 그러나요? 그 부분하고도 저출산 고령화 많이 또 교수님 얘기하시고 하시니까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이제 그 일본의 입장하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요새 정말 좀 일본 한국 사이에서는 인적 교류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단단한 민주주의다운 교류 구조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율이라는 인구 동대 문제가 상당히 비슷한 같이 뭔가 협력해야 되는 문제로 부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このまんま日本語で喋っていいのかちょっと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せっかく日本語の通訳の方いらっしゃると思うので、私の方からは日本と韓国同じ面も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かなり構造的に違う面がやっぱりあると思います。でむしろ違う面と似た面を組み合わせて協力することが正し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お話を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で一つは人口動態から見て若干の時差があります。で日本のベビーブーマーはもう年を取っておりまして47年から49年生まれにすごく集中しているので、この人たちはもう80前後ですね。で韓国のベビーブーマーは、私自分がそうだからよくわかりますけど60代の後半70前ですね。この差が10年あるんです。で韓国にとってはこの10年の差をいかにうまく利用して高齢化を効率よく乗り切りつつ、出生率の反転につなげる、これが一番重要な戦略だと思います。で日本の場合はでもこのまんまいくとですね、出生率よりも高齢化の問題の方が先に来るんです。でどうしてかって子どもの数はゆっくり減っていきますけど、高齢化の方がもうあと
多分このベビーブーマーたち7年か8年で後期高齢者になってもう一人で生活できない人たちがものすごく増えるんですね。でこの人たちを支え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問題の方が先に来ます。で、子どもには投票権はないですけど年寄りにはみんなあります。で民主国家だとどうしても高齢者のポピュリズムっていうのが出てしまうんですね。で日本はまさしくそれをやってきてで非常にたくさんの税金を私は無駄にしてきたと思います。でもう一つのコンテクストの違いは韓国は輸出主導なので日本の輸出依存度はマクロで見たら韓国の半分です。日本にとっては7割を占める国内消費っていうのが一番大事な需要なのでこれを維持するためにこれまたものすごいお金を使って、高齢化対策をやってきたし地方対策もやってき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このコンテクストは全く韓国とは違うので多分同じように韓国の政治家の皆さんが、優先順位を感じることはあんまりないんではないかなと私は思います。でしかしとにかくあとベビーブーマーが本当に高齢者になってしまうまで7年しかないですのでこの間に決め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ものすごくあるんですね。で日本の場合は非常にラッキーだったことに消費税が 3% だったんですね。なのでこの人口政策につぎ込むお金を消費税としてものすごく大事にしてきたんです。で 3% を 5% に上げそれを 8% に上げ今 10% ですけどヨーロッパの多くの福祉国家まであと 10% ぐらい上げられるんですね。でこの間全部選挙やってやっぱりしょうがないっていう合意を得てやってきてるんです。で韓国の問題はこの財源の議論をほとんどやらないまま高齢化が近づい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なので私は時間を稼ぐということ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で高齢者のやっぱりものすごくお金がかかりますので時間を稼ぐためにやれることは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で特に韓国がある意味ラッキーなのは高齢者は年金が整備が遅かったので死ぬまで働くということは当たり前だと思っています。で日本の場合年金で暮らせるのが当たり前になったものを維持ができなくなって今から働いてくれっていうことなのでこれに対する政治的抵抗はすごいです。でも韓国の人たちは健康のためにずっと働き続け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をまだできるので、これはやっぱりや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でその上で日本の介護制度が積み上げてきた非常にたくさんのノウハウがあります。で、高齢者の健康状態というのは非常に多様ですので標準化はできないです。家族環境もみんな違うのでこれも標準化はできないです。で所得はすごく違いますのでこれも標準化できないんです。でなるべくオーダーメイドにやらなきゃ介護はできないですけどそのノウハウはいっぱい日本にあるので、これをぜひデータ開示をしてですねいろいろサービスを工夫していったらいいと思いますし日本は逆に韓国は多分すごいデジタル化された行政管理をやっていくと思います。で非常に日本はデジタル化遅くていまだにまだファックスでやってますからもうこれをやめていただくしかないんでそれは韓国の知見に学んでいく意味がとても大きいと思います。でそういう協力がやっぱりすごく意味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でこれが日本と韓国が持っている微妙な時差10年の時差を活用す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でもう一つは空間的な特殊性日本と韓国は隣国です。で多分外国としては一番距離は近いです。で今日本でも韓国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地方はもう人口が減っていくので定住人口を諦めて行ったり来たりして常にいつも誰かがいる人口を維持する。日本でいうとインバウンド観光が5000万人来てくれれば人口の半分ぐらいいつも誰かが来てるわけです。でこれを関係人口と呼んで維持しようとしています。あるいは東京と、地方の間に行ったり来たりするビジネスの人たちもたくさんいます。学生もいます。でこの人たちは往復するので両方に住んでますからこれも関係人口と呼んでいます。でこれ韓国でも地方で今こういうことが行われつつあってこれを日
間のレベルでやれば、関係人口を2億人ぐらいに膨らますことができるので、時間を稼ぐ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私のアイデアで、あります。でこの波及効果は非常に大きいです。高齢化していく農業をどうやって生産性と付加価値を維持するかとか、あるいは、文化とかですね、文化交流とかいろんなサプライチェーンができていきます。なのでこの関係人口を空間的に一番近いのでやっぱり維持していくっていうのは非常に協力していける余地のあることかと思っています。それから最後に官民の協調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はここは割とちゃんとやってきたと思います。というのはあまりにも人手不足になったので女性に働いてもらわないともう本当に産業界は維持できないです。なので昔は日本と韓国といえば OECD の中でこの M 字型の労働参加率と言われていたんですね。で30代の子供を産んで育てている時期の労働参加率が落ちてしまう。でこれは今日本は完全にフラットになりました。で大会社は今女性の労働参加率って日本の参加率ってイギリスドイツと並んで OECD のトップクラスまで来たんですね。でそれまでは民間も頑張りました。とにかく子供を産んでも働き続けられることが優良会社のシンボルである。儲けることよりも、そうやって社員を待遇することがいい会社なんであるっていう、イメージを、みんなで頑張って作ってきて、でそれはもう大企業だけではなく今中小企業もやっぱりや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ので、おそらくこれは韓国にとっては割と意味のある構造改革かなと思います。で日本も韓国も女性の教育水準は高いので労働参加率が落ちると生産性も落ちます。なので例えば韓国はまだやりきれてない構造改革たくさんありますけど、非常に非合理的な関係にある大企業と下請け企業の関係とか、あとグローバルな中堅企業をこれから育てていくとか、あるいはスタートアップのところとか、ここに女性の労働参加がきれいにちゃんと回って子供を産んでお母さんになってもやっていける職場っていうのが女性だけではなく男性にも用意されることが必要なんですね。でこれによって救われていくところはあって、そういうポジティブな競争を日本と韓国でや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一番前向きかなと思います。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셔서 특히 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대응이 번째 연금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고령화 때 특히 그 재원 확보에 대한 대응형 문제라든가 디지털 문제, 그다음 특히 요 정주 인구와 이제 관계 인구 문제인데 거기에 일본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좀 지역 창생이라는 말을 쓰죠. 지역 개발, 지역 발전 문제를 같이 논의하셨고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율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두 분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사실은 공통적인 저출생 문제면서 대응 방향이 뭐 동일한 것, 유사한 것도 있고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제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대응 방안까지도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되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한두 분 있으시면 받고 마지막으로 이인실 원장님 코멘트 듣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예,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 그 글로벌 혁신연구원 김교식인데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과거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신에 인구전략위원회. 그래서 지금 가장 일본하고 차이가 느끼는 게 민간의 참여가 일본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자생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일정 계기를 만들려면 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전략 기본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저 미래연에서 또는 그 교수님들이 건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인구전략 기본법에 그 민간이 정부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법안을 발굴해서
그걸 의원님들께 제안을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예. 예, 잠시만요. 예, 김주배 의원장님께 한번 더 그 마이크를 좀 드셔도 돼요. 방금 김교식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이제 한 2년간 이거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계층의 한국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적어도 한 500여 명의 다양한 직업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을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집약을 해보면 그때 내가 얻은 결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구조하에서 살고 있는, 전 국민이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을 정말 피부로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출생을 하는 책임이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수의 한국의 청년들은 이 힘든 경쟁 사회에서 내 한 몸 버티고 이겨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날 보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라는 의무까지 나한테 부담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고, 그러면 내 아들도 내 배우자도 불행해진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건 선택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로구나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민간에서 기업의 근무 구조라든가 의식 구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저도 아주 적극 지원하고 싶은데, 그 법을 민간 운동을 해온 이인실 원장께서 대표해서 법을 만들 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경기도가 지금 미래 세대 인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시도에서 청소년들 소외 문제,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도 1조를 넘게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강의를 가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느낀 것은 청년들이 정보를 받는 것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해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얻는 정보 외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활자 매체나 일반 방송에서 뉴스 얻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동기를 제가 조사해 보면, 그래서 좀 세대 간에 서로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그래서 경기도에서 1조 투자하는 그 사업을 수십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부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40대, 50대, 또 노인 세대, 청소년 세대가 섞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또 자기 수련 활동, 미래를 위한 대비 교육, 이런 거를 세대 간에 섞어서 운영을 해야 이 소위 청소년들이 일종의 회피 의식이고 은둔 사회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그거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세션 종료해달라고 자꾸 메시지가 뜨는데, 원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미션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동의하고요. 예, 훌륭한 말씀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학생들이 많아서 대학원생들, 여학생들 하다 보고 아니면 여직원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들으면은 출생이나 출산이라는 문제는 개인이고 가정이 문제고,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정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특히 젊은 여성들 애 낳고 이래 보면,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출산 휴가 휴직들을 가면 1년을 주면 1년 다 안 하고 오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애를 키우는 게 나는 것에 비해서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수익이 줄어든다.
이걸 어떻게 가정이나 개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데 돈을 애를 키운다고 낳은다고 돈 주는 거 가지고 사실 소득에 비하면 미미한 거고 또 그 미미한 것도 실제 휴가를 가버리면 그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비용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의 문제하고 국가가 정부라고 하는 노동인구 문제하고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주신 민간이라는 문제가 저는 한국에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본에서 하고 있는 민간협의체 외에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논의하시면은 우리 한국도 굉장히 다이내믹한 사회이기 때문에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들고 마지막으로 한일 간의 이런 공통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주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주제이고 앞으로 원장님께서 많은 기대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 많은 감사드리고 이렇게 발표자는 한 분 일본 가셨는데요. 많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